오늘은 7번째입니다. 7번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재미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 서문에 보시면은 제가 이 공기업 개혁론을 낸 계기가 캐나다 1년간 항공우주과에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그 선진 문물을 좀 뭐 심사 유람단 아니지만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이 국민의 모든 구매를 잠을 자거나 뭐 이발을 하는데도 심지어 세금 부과가 되고 캐나다는 그리고 뭐 카드 계산이건 뭐 현금 계산이건 예외 없이 정확하게 세금이 다 찍혀 나옵니다. 캐나다. 그리고 뭐 의료 체계가 아주 독특한데 그 지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병원이 의료 장비의 중복 보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종합병원 외에는 의료 장비가 풀세트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려고 해도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만 가야 촬영이 가능하고, 거기서 촬영한 정보가 이제 그 병원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우리 사무실 하나만 두고 병원을 운영하다시피 하는 의료 장비가 중복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민권자한테는 100% 무상 의료 혜택을 줘버리니까 그런 이제 모든 비용을 절감해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로변 주차장에는 불법 주차가 이제 만연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차장 도로가 기본적으로 넓으니까 한계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게 앞에 주차를 다 허용을 하고 정확한 주차 요금을 징수해서 이제 세금의 원천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네처럼 음식점이 주차장을 함께 끼고 있는 주차장 그 비율이 한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주차장은 도로 앞에 있는 자기 가게 앞에 있는 도로의 주차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거. 음식점 모든 그 시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가 이제 톨비가 무료인데 과속으로 연속주행을 계속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거든요. 1일 한 번 주행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회 주행이 뭐 10만 원이 고자이고 뭐 누적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철저하게 속도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하루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굉장히 안전해요. 이 난폭 운전, 뭐 속도 위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뭐 그 정도니까 단 한 번의 위반도 한 30만 원 이상 나와버리니까 내 위반도. 그런 걸 왜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해도 되는데 생명하고 이 속도하고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인데 우리는 바꾸고 있는 거죠. 현실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이 LH에 대해서는 2010년도 무렵 12년쯤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때 우연히 LH하고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LH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원래는 국토교통부 제안서로 내기도 하고 그게 또 뭐 신문 기자가 우연히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이 신문 기사화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출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쓸 생각은 안 했는데 캐나다 갔다 와서 좀 결심을 했죠. 이런 걸 좀 하는 게 보람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5,000원부터나 좀 무상 배포용 이북으로 공짜로 그냥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1페이지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1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에는 그 공짜도 있지만 기업자가 있습니다.
공짜는 그동안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가 사회 이익에 관계되는 일이고, 근데 기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상법에 의해서 다루는 영리법인으로 다루는 거죠. 그 영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 공기업의 특성이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일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평가하면은 그 비중은 공짜에 더 비중을 더 주죠. 공익에 더 비중을 주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수익 활동 정도, 필요 비용 조달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게 역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리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고, 공익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특히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거의 경영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와가지고, 영리 추구 활동에 대해서만 대부분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법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 공기업을 공익에 좀 비중을 두고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페이지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14년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주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건절하고, 이 페이지 하단이 비리나 불공정을 건절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큰 모토를 세우긴 했는데, 공기업 개혁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공기업은 4페이지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행정법 이론적으로 탐구해 봤을 때, 공기업이 이제 행정층입니다. 그때. 행정층. 그리고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앙공기업도 있고, 그건 이제 국가공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도 지방공기업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넘어가셔가지고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근데 이 공기업은 우리 이제 공공기관이 다 그러하듯이 행정 권한을 이제 공기업 설치 법률에서 이제 위탁을 받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 권한입니다. 공기업의 행정 권한은. 근데 그걸 이제 공기업 설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업이 임무를 부여하면서 행정 권한을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법인으로 이론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공무법인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사단법인도 있고 또 재단법인도 있죠. 우리의 공기업은 상법의 적용도 일부 받기 때문에 공무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근데 법조문에는 또 자본금이 실현되는 형태를 봐서는 재단법인으로 볼려지도 있고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그런 상황이고. 13페이지. 당연히 이제 법률에 의해서 수탁을 받은 기관도, 그리고 그 수탁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이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기본적으로 국가행정청이나 또 지방자치법에서 지방행정청만이 국민을 상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사항들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사무,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사무, 전문 기술 조사에 필요가 있는 사무,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정청하고 이 공기업 간에도 이 특별 권력 관계, 또 행정 조직 내부 관계라는 게 설정이 똑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행정 권한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기업으로 1차 위탁이 되고, 다시 공기업에서 하청기업이나 출자기업으로 재위탁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그 근거가 지금 없고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가 살아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은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재위탁 조문이 바로 그 행정기관 상호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1차 위탁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조직법은 그게 빠져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그 행정청 상호간에 또는 중앙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했을 때 그 위임 사무를 다른 데 줄 경우에만 지자체가 이제 중앙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만 취급하고 있고, 중앙행정청에서 법인으로 갔다가 법인이 재위탁할 경우에는 이 승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근데 지자체법은 오히려 그 조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자체법과 똑같이 일본은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은 독립행정법인 이렇게 칭합니다. 독립행정법인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제 공무법인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행정법인이 업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재위탁받은 그 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의지합니다. 그걸 적용할 때. 왜 그러냐,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각종 부정비리를 우리가 다룰 때는 모조리 공무원에 준해서 다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 법률에도 또 준정부 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도 공무원 의제 조항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제 공공기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오래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공기업, 또 준정부기관, 기타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그리고 준정부기관에서 그 다음 규제, 또 기타 기관에는 3차적인 규제, 약한 규제 이렇게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하고 사기업을 요 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공기업은 설립 목적이 일단 공익입니다. 사기업은 상법에서 설립이 되지만은 상법에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그 사업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죠. 당연히 직무도 설립 목적과 특별법에서 부여한 기능으로 한정이 되고, 공기업은, 사기업은 이익이 되는 모든 일은 다 하죠. 돈이 되는 일은. 그 사장을 임명하는 방법. 공기업의 그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고, 또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기업은 주주총회에서 그냥 임명을 하죠. 그리고 공기업에서는 자본금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그것이 이제 출자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변형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준정부 기관에 비유하면은 수견금입니다. 수견금. 그리고 이제 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출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사기업은 그 주식이 모조리 정권 시장에 상장되면서 국민이 그 정권을, 주식을 매수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민이 다 이 출자자가 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근데 공기업은 주식의 매수 방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출자자가 전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을 국가가 출자자가 되기도 하고, 그 반은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잉여금, 자본금을 넣는 것은 다 잉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직원에 배당하고, 또 사기업은 사원한테 배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특히 국가공기업은 전국적인 조직, 지방공기업은 뭐 지역적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도 뭐 전국적이거나 지역적 조직을 갖고 있고, 근데 특성이 사기업의 경우에는 부채가 일단 자본보다 많게 되면은 부도가 선언이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근데 부도라고 해서 바로 파산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걸 법정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기업이 그 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그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 법정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법원이 법정관리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그 회사를 부도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하는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구조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회사 정리에 실패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파산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업은. 근데 공기업은 법정 관리도 파산 절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얼마든지 둘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이유가 공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무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파산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뭐 기본 컨셉을 억지로 부여한다면은 부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공기업이 극단적인 영리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또 세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은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뭐 참고로 보면은 수권자본금하고 발행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30조 원입니다. 근데 발행자본금은 어떤 경우도 수권자본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발행자본금은 주식 시장에 내놔가지고 그거를 그 자본금을 돈으로 환산시킨 것을 이 발행자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기업 공기업들 30조 원을 다 돈으로 환산시켜서 수권자본금 이거로 발행자본금하고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이 매수가 일어나거나 일부 이제 공기업이 그 주식을 이제 발행했던 걸 걷어들이거나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수권자본금보다 적게 발행자본금이 발행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해외상으로. 근데 대개의 경우 이 자본금만큼을 다 발행을 하죠. 공공기관의 규정, 20페이지 보시면은, 규정은 뭐 기본적으로 그 자본금의 규모나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권을 행사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유형화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규정 절차도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있고, 구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무조건 경영공시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21페이지 반드시 경영 목표와 예산 운영 계획, 결산서, 임원이나 인력의 현황,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의 집행 현황,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든지 그 공공기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잘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부족하면은 국민으로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권리도 국민은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사를 하고, 또 기능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기능 조정을 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혁신을 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근데 잘 안 합니다. 있는데 2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이 우리나라 국가공기업 중에서 현재까지도 그 부채 규모가 가장 많죠. 400조 원 정도 됩니다.
뭐 몇 조씩 줄여나가고 있지만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죠. 지금 가장 많고 또 공기업 중에서 자본금 규모가 가장 많죠. 30조 원. 그리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정 비리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바로 LH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이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규모 30조 원을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공공기관 장의 임기가 3년인데 대통령 임기는 우리나라 5년이죠. 5년.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장의 자리는 공공행상의 자리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게 되면은 사직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포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차라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낭비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아예 맞추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도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포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 코드 인사를 남발할 필요 없이 한 번 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예외가 없으면은 장관하고도 임기를 거의 같이 합니다. 임기 중에 장관도 바꾸지 않는 것이 미국 대통령제의 일종의 관습이라고 정도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시로 이제 바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임직원이 공무원에 의제되고 있습니다. 뇌물, 받는 거, 제공하는 거, 뇌물을 알선하는 거, 모조리 다 형법을 적용한 데는 다 공무원의 심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도 적용을 받듯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되어 있죠.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직자 행동강령은 제정의 형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공공기관이 제정을 하지만은 공직자 행정강령 적용 범위는 국민까지 확장이 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당연히 포함을 하지만은 왜 확장이 되냐면은 누구든지 공직자의 비리를 발견한 사람은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는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도 포함되고 공공기관에 있는 구성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신고를 한 사람은 또 신변을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강령은 적용범위 국민까지 미치는 특이한 입법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페이지 보시면은 설립 목적과 자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LH공사 목적을 보면은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경제 발전의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으로 자본금 30조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전액 정부 출자로입니다. 정부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토지주택공사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공사도 자본금이 30조 원입니다. 자본금이. 근데 도로공사의 이 공기업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속국도하고 또 일반 국도 이 두 가지를 이제 관장을 하게 되죠. 지방도로는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이제 고속도로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고속국도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고속국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국도라고 얘기하는 도로는 일반 국도 이렇게 법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또 지방도, 또 뭐 농어촌 도로, 그 다음에 사실상의 도로 이렇게 도로를 도로법에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이 조성 방법이 이제 공기업마다 다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액 정부 출자하냐 부분적으로 국민이 그 주식을 인수해서 국민이 출자를 함께 하냐 방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액 정부 출자하는 경우는 공익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일부 출자를 함께하는 공기업보다는 더 공익성이 높은 것이죠. 이 LH는 전액 정부 출자를 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상당히 우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도로공사 30조 원, 석유공사 13조 원, 수자원공사 10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 22조, 토지주택공사 30조 LH입니다. 근데 이 토지주택공사 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권한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국가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유형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안 주는 사무,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사무, 전문 조사에 해당하는 사무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검사,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 권한을 바로 LH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LH가 직접 시공한 건축물을 LH가 직접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개입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사용검사나 준공승인, 준공검사나 이런 권한은 우리가 행정처분입니다. 이거는 확인처분. 건축법의 요건에 맞게 건축이 행해졌다는 것을 요건심사로 확인을 해주고 그 확인을 받아야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입니다. 이 행위는.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법에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은. 그리고 LH가 그 토지를 조성을 하거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점거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다 이제 해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물건에 대한 강제들, 대물 강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옮기는 거 이런 거는 대인 관계, 사람을 직접 위치를 이동시키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수용과 관련되는 이 대물 관계 행정 권한을 LH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우리 봅니다. 근데 당연히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의 위치를 이동을 당하고 내 재산권을 강제 절차에서 해체시켜야 되는 이 상황은 당연히 처분인 것이죠. 이거는 그 등급이 굉장히 높은 처분입니다.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만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게 LH 법에 의해서 토지주택 법에 의해서 LH에 그대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직접 이 대물관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을 몰아내는 일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공익사업을 LH가 과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행정권한을 재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LH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권한을 토지주택의 개발 조성이나 행정권한을 1차로 위탁을 받았는데 그 권한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택의 임대관리를 주식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34% 있습니다. 지분율, 심지어 10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LH가 100% 출자를 한 것이죠. 400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 출자회사에는 아끼지 않고 출자를 합니다. 자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회사냐 모회사를 이야기할 때는 모회사라 그러면은 자회사라 그러면은 보통 지분율이 한 50%나 40% 넘어가면은 자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는 출자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회사든 출자회사든 출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출자 금액이 단 1%라도 있게 되면은 그 출자회사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배 종속 관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주식회사 현무리하고 주식회사 현무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을. 그 출자금이 75억입니다. 지분율 62.5%. 이건 거의 지배가 가능한 곳이죠, 이게. 근데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출자회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은 다 따로 있습니다. 공기업의 퇴직자가 2차적으로 출자를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절호의 수단으로 악용이 될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건설 건축에 대한 감리 기능, 건설 건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감리라는 것은. 철거를 줄이진 않는지, 나무는 싼 자재를 쓰진 않는지, 이런 걸 이제 감독하는 것이죠. 이 감리 기능도 LH가 시공하는 건설 건축물에 대한 감리권도 LH가 직접 행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수와 심판이 이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으면서 자기가 감리하고, 자기가 진공검사도 하고, 사용승인도 하고, 모조리 다 자기가 풀세트로 하는 거죠, LH는. 근데 이 감리 기능도 주식회사 한국자가 붙어 있어서 이 공기업으로 왜 착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단에 통째로 재위탁되어 있습니다. 감리 기능도 출자회사 합니다, 당연히. 지분율 38.5%. 그 다음에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그 지역적인 규모의 개발에도 지방 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그 수주해서 이 지방 공기업의 영역까지 다 침범을 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은 LH가 이 자회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창안한 방법이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방법. 부동산 금융 사업이다 이렇게 한글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민간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민간 기업과
LH도 출자금을 일부 내고 그 민간 기업도 출자금을 일부 내고 해서 함께 출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출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형식은. 근데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다. 또 LH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필요할 자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창안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 내막은 출자회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주로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PF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만든 출자회사에도 법적 근거 없이 모조리 재위탁됩니다. 이 사업. 그 다음에 이 광범위한 출자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 PF 사업을 창안을 해서 PF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회사도 만들지만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자산 관리회사를 또 별도로 또 만듭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회사, 그리고 그 추진하기 위한 자산 또는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남는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 관리를 위한 출자회사를 또 만듭니다. PF 사업에서는. 이거는 PF 수단만 쓰면은 쉽게 출자회사를 언제든지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악용의 우려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LH는 국외 사업 수행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LH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토지주택 개발 조성, 또 국민 주거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국가공기업인데 해외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만 해도 지금 이 지경인데 해외 국민을 위해서 한다? 또는 외국의 사업을 수주받아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외 사업을 한다라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공기업 설립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합니다. 이 국외 사업 수행. 해외에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H는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입금 조항이다. 이렇게 차입이라는 것은 빌린다는 겁니다. 정부 차입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차입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도 다 정부 차입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공기업들, 국가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없습니다. LH만 왜 정부에서 돈을 빌리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서도 LH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빌린 돈은 늦게 갚아도 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후순위 변제 조항입니다. 다른 부채의 우선순위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에서 빌린 돈은 가장 늦게 갚아도 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빌리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후순위 변제 조항도 없죠. 그 다음에 공기업 중에서는 외국에서 차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면 굳이 용어를 차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외국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 그 돈을 정부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장 조항을 LH는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스공사나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는 없습니다. 정부 보증조항이. 빌리는 거는 뭐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에 사용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LH가 그 돈을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린다는 그 의미에는 외국 정부에서도 빌 수 있고 외국 은행도 포함이 되고 모조리 다 포함이 됩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한도를 LH공사는 부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4배까지만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근데 LH는 그 한도 규제조차 없습니다. 40페이지. LH는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채권 발행 비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회사채, LH공사의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회사채의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보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 우리가 그 LH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할 때 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은 국민이 채권을 사게 되면은 그 채권을 구입한 그 비용이 LH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럼 LH는 그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 발행 비율은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손쉽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자본금은 그 유동성이 별로 없는 자금인데, 이 채권은 얼마든지 이 발행의 규모를 늘리게 되면은 쉽게 순간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업에 있어서 이 채권 발행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손실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LH는. LH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기업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LH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손해를 봤을 때는 그 손실금은 정부 세금으로 투입합니다. LH. 보전이라는 의미는 부족한 물을 보태어 채워주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실금을 정부가 보전하는 조항을 LH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LH의 손실금 보전 순위를 보면 손실이 생겼을 때는 어떤 경우에 자본금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본금을 넘는 금액이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잉여금 중에서 손실금을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1순위가 사업확장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그리고 정부자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LH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만 검토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 법률 수준에서만 살펴봤을 때도 다른 국가공기업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특혜 조항이 이 법률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개혁 방안에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용검사나 준공검사, 승인권한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또 국민을 상대로 토지주택, 토지 수용의 대물 강제 권한을
행사하는 토지 수용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관을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직원한테는 재위탁된 임직원한테도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해야 되고 출자 회사에 대해서 공기업이 다시 LH가 출자해서 무수히 많은 출자 회사를 만들어서 만든 이 출자 회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LH하고 이 출자 회사의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공무원의 비리들을 관피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피아 비리의 전형적인 원상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부피아. 비공식적으로 이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이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많이 내려갑니다. 낙하산으로. 그리고 LH에 수명을 다한 사람들은 다시 출자회사로 내려갑니다. 출자회사. 그 다음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외 사업 수행 조항은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 정부 차입금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또 후순위 변제 조항 삭제하고, 또 외국 차입금을 정부가 보장해서는 안 되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한도 규제를 해야 되고, 채권 발행 비율, 그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실금 처리 방법도 정부의 손실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기업이 무리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에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나 파산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도 법정관리와 파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조직이나 인력을 가볍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12개 지역본부를 두고 또 지역본부에 중첩적으로 11개 사업본부를 또 각 지역에 또 함께 둡니다. 지역본부가 3,070명이고 사업본부가 1,162명인데 업무의 영역을 보면은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역본부의 업무하고 사업본부의 업무하고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사의 홍보실에만 52명이 있습니다. LH 사장의 시적을 과대 포장하고 알리는 데에만 52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협력체 57명. LH에는 지금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데 노사 대립의 현상이라는 것이 연중 수시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노사 관리 업무에만 5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체 인력만 238명입니다. 감사실 63명, 경영정보처, 우리네 전산실인데 경영정보처 인력 58명은 거의 대기업 수준의 이 전산 인력 수입니다. 58명은. 이 정도 58명이 경영정보처, 전산부서에 있다고 하면은 LH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산 시스템은 직접 만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인력은. 근데 실제 LH에는 모든 전산은 다 외주업체에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데만 58명이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이라는 게 대전에 이제 굉장히 흔적이 없이 존재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인력들이 눈에 안 보이게 파견을 갑니다. 근데 그 파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지원체 인력만 142명입니다. 파견 인력의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53페이지.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지원 인력은 142명. 중복 의심이 되는 조직과 인력을 살펴보면은 55페이지 지역본부와 사업본부의 중복, 또 해외 사업체의 28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실태 간단히 살펴보면은 정원으로 정부에서 정해준 인력하고 현원 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조직도상의 인력하고 경영 공시 인력을 홈페이지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집계를 해보니까 이 인력도 맞지 않습니다. 356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들은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검문 연수만 되면은 기계적으로 과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또 과장에서 일정 연수만 지나면 차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또 차장으로 몇 년 지나면은 부장으로 이제 직위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과장이나 차장은 실무자입니다. 이거는 보직자가 아닙니다. 부장부터가 이 LH에서는 부를 책임지는 보직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 차장, 과 없습니다. 과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 과장, 차장은 보직자 아닙니다. 실무자를 연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부여하고, LH는 특히 하청업체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직함이 없으면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일을 하기가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면에서 명함에다 과장이나 차장이나 명함을 넣어가지고 마치 보직자처럼 행세하게 만드는 그런 걸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혹시라도 과장이나 차장한테도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58페이지 이중적인 조직 운영과 극단적인 이용 추구.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금은 기업의 논리를 내세워서 직원들이 나누어가지고, 부채는 공공기관 논리를 내세워서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중적인 조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이윤 추구를 하는데, 토지를 저가로 수용해서 하청업체를 이용해서 토지를 정비한 다음에 출자회사나 하청업체를 통해서 주택을 건축하고 고가로 분양을 합니다. 이 LH의 극단적인 이유 추구 행태는 토지 분양 가격의 상승의 주 원인이 되고, 그것이 다시 주택 분양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다시 건설이나 건축의 비용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LH의 조직 인력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LH의 정규직 인력은 6,000명입니다.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10,000명쯤 됩니다. LH 조직은. 정규직 인력만 중복을 줄이고 하면은 3,000명 정도로 감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LH는 사실은 이 민영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폐지를 말하는 겁니다. 폐지, 61페이지부터. 왜 민영화, LH의 폐지가 필요한지를 법률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적인 논리가 아니라 법률의 논리에 의해서 LH가 폐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주택공사의 법을 검토를 해보면은 LH는 그동안 극단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추구해왔습니다. 61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1962년에 대한토지주택
대한주택공사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은 대지의 조성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주택 건설 자재의 취득 알선으로 한정이 돼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1차 개정에서는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62페이지. 이 두 번째 개정에서는 도시의 조성정비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의 건설 개량 설계, 아까 말씀드린 감리 업무, 건설 건축의 감리 업무가 이게 추가가 되고 도시의 조성 정비 설계 감리 업무가 또 추가가 됩니다. 주택과 도시에 대한 건설 개량 설계 감독 업무가 추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개정에서 도시개발 사업, 또 주거환경 정비 사업, 복합단지 개발 사업, 남북 경제협력 사업,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 그 밖의 법률에서 LH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또 이런 사업들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까지도 LH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토지주택 개발의 조성, 공급, 건축과 관련되는 모든 일에 LH가 다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업 사업 중에서는 지역 분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들, 지방공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이나 토지개발이나 도시환경, 주거환경, 주택개발 이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이게. 그리고 서울도시공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다른 지자체 단위에도 이 도시공사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 공사들이 이미 지역 단위에서 토지주택 개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기업인 LH가 중복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국가공기업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LH 사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특히 집단 에너지 사업은 열 전기의 공급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열에너지 공급 사업은 지역 난방공사의 영역입니다. 그다음 전기에너지 공급은 주식회사 한국전력의 영역입니다. 이 다른 공기업이나 그 기업의 영역까지도 침범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자나 하청기업을 통해서 1차로 위탁받은 일을 무분별하게 또 승인을 받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례들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LH는 민영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업하고 LH 사업은 완전히 중복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률에는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 법률 이름이 바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입니다. 65페이지에 표에 있습니다. 국가가 그 세금을 직접 투입해서 사회 기반 시설, 도로, 항만 다 포함이 됩니다. 민자 유치도로, 바로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도로공사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그 도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민자 유치도로가 있고 지방도로나 지방터널 중에서 민자 유치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국가가 한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은 65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겠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이 사업과 완벽하게 중복됩니다. 전원주택 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생활시설, 청소년시설, 임대주택, 노인주거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유비쿼터스 시설, 장애인시설, 신재생에너지, 자전거 이용시설, 완벽하게 중복됩니다. LH 사업하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도 그리고 지방 공기업을 통해서도 현재 LH가 하고 있는 사업은 모조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H의 설립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62년도에 국민주택 보급률이 50% 미만일 때 대한주택공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미 수치상으로 국민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LH는 존재할 이유가 설립 목적을 봐서도 없어진 것이죠. 그럼 민영화, 폐지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수가 있느냐? LH 폐지 전략을 살펴보면서 단계적 민영화 전략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가 과거에는 정부의 자본금이 투입이 된 국가공기업이었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SK통신, LG통신, 신세계통신, 하나로통신의 등장으로 인해서 독점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통신공사가 아니면은 국가 기반 시설인 통신 시설을 설치,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통신공사는 필연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통신지식회사로 남아서 모조리 그 자본금이 민간 자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영화한다는 것은 정부 출자금이, 정부 자본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LH는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대기업들, 또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대기업들, 또 재건축조합의 사업을 수주하는 대기업들, 대체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통신공사하고 운명이 동일합니다. 이 LH공사는.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계적 민영화 추진 전략으로서 일시적으로 LH법을 폐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 LH가 일시적으로 폐지가 되면은 국민한테 심각한 또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걸쳐서 민영화할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그리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해왔던 것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영화하고 난 대안도 이미 지금까지 설명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 유치법, 민간 자본 유치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토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지방행정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토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LH의 법률 수준에서만 검토를 해봐도 LH의 부채, 아까 400조라고 말씀드린 교정을 하면서 140조입니다. 약 140조인데 법률 수준에서는 봐도 이건 이미 예견된 현상이었다. 그리고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가 부여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불러온 입법 만행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나아가서 정부나 전문가, 국민, 공기업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국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은 더 이상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공기업을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